우선 저 법륜 스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에 대해서 스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객관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문제를 해 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명재 교수님은 이런 이제 주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어떤 너무 칭찬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변화와 발전을 향해 가려면 좀 비판적 시각에서 좀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더 우리가 이 불교를 또는 뭐 법을 객관화시키고 일반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발표하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양해를 안 구하시고 그냥 하셔도 이게 무슨 신앙 대회를 하는 장소가 아니고 학문을 연구하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 다음에 말씀하실 때도 그런 거 마음 놓고 얘기해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조승색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소위 봉건 시대에 살면서 이 봉건으로부터 즉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이런 중심 사회로부터 이렇게 민의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는 서구가 그걸 먼저 걸었기 때문에 서구 문명이 민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서구가 우리보다 그 길을 좀 먼저 갔기 때문에 서구 문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그 민주라고 하는 개념, 인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었다. 소위 여성에 대한 어떤 문제, 그다음에 민주에 대한 문제, 이런 자유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게 서구 사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서구도 봉건 시대에는 여성을 차별하고 민중을 노예시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중동을 보면서 또는 인도를 보면서 마치 힌두교가 봉건적인 사상, 이슬람이 봉건적인 사상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 보고 있다. 그 사회가 지금 봉건적 유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그 종교도 그런 틀 속에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데서 우리는 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봉건을 극복해야 되는데 봉건적 질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서구가 거기에 앞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갖는 요소가 있고 반대로 이 봉건을 어느 정도 극복한 시민 중심의 서구 사회가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이 또 저항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는 많은 헷갈림이 있지 않느냐. 저항한다고 배척하면 봉건으로 가기가 쉽고 봉건적 가치를 옹호하기가 쉽고 그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다 보면 제국주의를 옹호하기가 쉬운 이런 데서 저는 그 소위 한말 또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인들이 갖는 오류 수많은 소위 초기 이렇게 개화로 가다가 친일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오류라든지 민족 독립운동에 나섰다가 나중에 친일이 된다든지 친일분자들 이런 거는 개인의 어떤 특별한 오류보다는 이런 시대 상황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결국은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그런 문제를 제가 해석했을 때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제가 했을 때 그 고민을 오늘 좀 던진 거 아닌가. 그런 데서 간디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되 그것이 인도의 본거는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되 영국의 식민지즘에는 반대하고 인도의 독립을 추구하는 이런 데서 근대와 전통이 이렇게 대치되는 게 아니라 묘하게 이렇게 융합이 될 때 저는 좀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영성 스님을 다시 평가를 하시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좋은 관점을 가지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럼 영성 스님이 그런 전통적인 그런 서구 교육을 전혀 안 받고 일본 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민주의식을 가졌을까? 이게 사실은 그 특이한 어떤 선사도 그런 의식이 적은데 물론 있는 사람은 일본 유학을 갔거나 근대 책을 본 사람은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이분의 독특한 그 삶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모셨던 스승이 바로 최재우 선생과 최재우 선생이 경주에서 동학을 선포하다가 체포돼서 구금이 돼 있다가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은 동쪽에서 이뤘지만은 이거를 전파하는 거는 서쪽에 가서 전파해야 되겠다. 이래가 호남 쪽으로 갔을 때 이 영성 스님의 스승이신 해월 하상한테 가서 몸을 어탁해서 1년간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남원인데 이제 거기에 1년간 숨어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오늘의 동학의 중요한 저서가 그때 대부분 집필이 되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두 분이 이 소위 새로운 세상 개벽이라는 것에 합치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최재우 선사가 이제 경주로 돌아와서 체포돼서 이제 사형을 순교를 하고 해월 선사는 순교준 죄로 승려 자격을 박탈당하고 거기에 요즘 말하면 가택연금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만 가고 못 가게 하는 이제 이런 벌을 받았는데 그때 영성이 14살의 나이로 그곳에 가서 스승을 만나서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영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영성이 손병희와 손을 맞잡고 3.1운동에 배우적 모든 그 구성을 하는데 역할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손병희와 영성이 두 분의 스승끼리의 그 예딘령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종교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영성이 근대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의식, 민의 주인이 된다는 국호를 정할 때 3.1운동을 할 때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제시하고 하는 데 있다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의식과 또 이 경주 남산에서 이 9년간 거기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 노승을 시봉을 했는데 그분의 스승이 바로 유생들이 이 철룡산을 불태우고 거기서 돌아가신 그 내력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불교 속에도 그냥 중국 불교를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약간의 그 민족화한 불교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어떤 것과 결합한
불교가 있는데 맥이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어떤 민족주의가 아니라 그 불교의 그 본래 정신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이 외세의 침략에 평화적으로라도 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성장 과정에 배경이 있다. 이런 배경을 이해를 충분히 하면 그 용성 스님의 그 독특한 소위 개혁적 성향과 또 항일적 성향, 그러나 그것이 평화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런 데서 이분이 그 우리나라의 독립만을 요구하다가 이 일본이 중국을 딱 침략하자, 1937년에 중국을 침략하자 바로 중국을 건너가서 중국 정치 지도자를 만나가 조정연합군을 건설해서 일본을 물리치자, 이런 굉장히 외교적이고 정치적 제안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만 지배할 때는 그냥 일본에 대해서만 저항을 했는데 중일전쟁 이후에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지도자를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하는 이런 과정을 볼 때 하나의 선사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성이 사라져버린 선사, 이 개념을 이것이 이제 불교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요소거든요. 내 마음만 깨달으면 된다는. 근데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뭐 부인 선언 같은 것도 독특함이고,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해 본다면 불교의 지성화라는 게 뭘까?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학문으로서 철학으로서의 불교도 아니고 어떤 믿음으로서의 종교도 아니고 자기 삶을 변화시켜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수행으로서의 불교인데, 그 수행으로서의 불교로 돌아가자. 이게 소위 말 불교의 지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5대 수행을 정립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불교의 대중화라는 게 그냥 뭐 경전 번역하고 이게 아니라 대중이 수행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 중심의 불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중이 다 이 법을 알아, 진리를 알아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성도 일반인도 법을 알아야 되니까,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되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어 모르니까 한글로 번역하고, 대중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되니까 여성이 참성에도 참석하고 제가자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승려 중심의 불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부터 문제의식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중화라는 게 단순히 뭐 이런 게 아니라 대중이 이 가르침의 변화의 주체다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불교의 생활하는 게 뭐 밥 먹을 때 합장하고 먹고 뭐 공양 개송하고 먹고, 이게 불교의 생활화가 아니라 앉아서 명상만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 소비적인 행위거든요. 생산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생산적 행위와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코끝에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나, 고추를 따면서 손이 고추를 따는 동작을 알아차리나, 동일한 정신적 작용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게 이제 선농일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생산 활동과 이 수행을 일치시키는 이런 것이 생활화라는 거죠. 이건 이제 미완성으로 그냥 뭐 광산업, 금광업을 했다, 뭐 화관을 했다, 선농지를 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뭐 결과가 개성이 안 됐지만은 그 문제의식만큼은 지금 우리 불교가 가야 할 길을 일단
실험을 하신 분이지 않을까. 그런 문제에서 이 세 가지 문제의식은 글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더 근원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으로서의 불교, 자기 삶을 변화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이 진리로서의 불교가 핵심이고, 이것의 주체가 일반 대중이고, 대중이 그것을 또한 생활과 유리하지 않고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다. 이것이 불교의 3대 어떤 지침으로 내걸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두 분 박사님들의 얘기를 제가 이제 우선 제 소감부터 말씀드리면서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좀 여쭤볼 것도 있고요. 우선 진행하면서. 용성 선사의 3대 지침인 생활화, 대중화, 지성화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법륜 스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안개가 거치고 아주 맹쾌하고 상쾌한 이런 기분이 들어서 아주 참 좋은 이런 말씀이었다 생각됩니다. 우선 두 분께서 발표하신 중에 조금 더 보완하실 말씀이 있다거나 이러면 한 5분씩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질문을 미리 하시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정명재 교수님. 이왕 아까 조성택 교수님께서 내용이 좀 이제 상반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래 동의반목이 되면은 학술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여러 사람 부를 필요도 없고 토론할 필요도 없으니까, 견해가 다르다는 거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는데, 먼저 좀 제가 큰 틀에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한다 그러면은, 아까 간디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디 같은 경우에 1880년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간디가 근대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인도의 그 힌두 전통에 눈뜨게 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영국 런던에 유학을 갑니다. 사실은 변호사가 되고 사회적인 활동이나 소위 말하면은 제국주의가 뭔지, 또는 인도인이라는 차별에 눈을 뜬다든지 민족 운동에 나서는 게, 재밌는 게 이제 런던 체험을 통해 가지고 확 바뀌게 됩니다. 그게 왜 재밌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소위 힌두의 전통을 이 사람이 인도에서 배운 게 아니고 런던에서 전부 배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달마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싱할라 내셔널리즘이라고 소위 스리랑카의 불교라고 하는 것도 19세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영국의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아시아권이든 어떤 그 비서구 세계에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조성택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좀 결이 다른 거는 뭐냐면, 전통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 전통이라는 게 원래 전통의 원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통도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의 전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용성과 관련해서 보면 용성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전통이죠. 근데 그 전통이 정말 불교의 어떤 근원 내지는 불교의 본래에서 출발한 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진기조사설이라고 하는 것을 용성이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진기조사설은 고려시대에 선종을 갖다가 절대화시키고 우월하다는 건 종파적인 의식에서 나온 거지, 그런 진기조사설은 인도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그냥 한국 불교에서 창조된 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전통 강원에 지금도 보면은 사미, 사집, 사교, 대교 이런 4가지 가정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건 조선시대의 유학의 영향입니다. 주자학적인 교과 과정을 불교 강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의 전통 강원이라는 게 순전통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간단하게 대중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예컨대 자꾸 제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불교 관심 있으면 굉장히 상식이 잘못된 게,
연꽃 하면은 불교의 상징으로 알고 있죠. 처음부터 연꽃은 불교 상징이 전혀 아닙니다. 연꽃은 원래 로제트라고 해서 중앙아시아, 이란 이런 쪽의 문화권에서 태양 상징입니다. 태양의 상징을 연꽃 로제트로 이렇게 만든 거고, 그게 불교에 들어온 거는 기원 후 한 2세기, 1세기 이 무렵에 연꽃이 불교 상징으로 들어온 겁니다. 불교가 종교적으로 선점해가지고 중앙아시아로부터 해가지고 동아시아로 하면서 확산되면서 연꽃이 불교적인 상징으로 된 거지, 사실은 연꽃은 그 이전부터 다른 상징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 이게 건축도 똑같아요. 단청도 그렇고 목조건축물, 오늘날 우리나라 사찰의 목조건축물은 중국 한나라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목조건축물 양식을 사찰에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오늘날 대웅전하는 그 전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궁전이라고 하는 정각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절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중국에 들어왔을 때 불교를 관리하던 관청이 홍노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홍노시는 외국의 문물이라는 이런 걸 갖다가 관리하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똑같은 절사자인데 원래는 관청을 가리키는 시라고 하는 글자를 절사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고정된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근대에 와가지고 전통은 어떻습니까? 서구 근대에 대응하면서 자기가 재발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발견을 통해서 새롭게 자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논의가 다양하게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타가키 유타라는 사람이 제가 어떤 입장인 걸 좀 아는 사람인데 여기도 좀 맥락의 이해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간디는 카스트 제도를 끝까지 옹호를 합니다. 간디는 사실 우리가 너무 일반화시켜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시각에서 보면 간디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굉장히 차별적인 인식도 갖고 있고 힌두 내셔널리스트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에 좀 관심 가진 분들은 암베드카라고 하는 소위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서 불교를 새롭게 1950년대 인도에서 부흥시킨 분, 신불교 운동한 분은 그 카스트 철폐를 주장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통을 어떤 방향에서 오늘날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그 전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곤란하고, 예를 들면은 그런 맥락에서 용성의 경우에도 이 전통에 대한 이해는 제가 여기서는 뭐 크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전통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고 그 전통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그거를 예컨대 그래서 제가 아까 근대성이라는 구도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을 새롭게 강조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통이라는 구도에서 보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위대한 어떤 인물로 무조건 현상을 할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인가 그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문제의식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가려고 했는지 그들의 고뇌를 완벽하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한계는 뚜렷한 것이고 그것을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런 방향성이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문제가 중요하지, 누군가를 그렇게 지나치게 영시해 버리면은 그게 진짜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좀 난감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법륜 스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의 현실의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아까 스님 말씀하신 같이 봉건적인 측면 생각하면은 지금 조계종은 21세기라고 하는 세상인데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통이라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낡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단적으로 어디서 할 수 있냐? 아까 제가 여성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는데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가에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단적으로 같은 성가에도 비구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차별합니까? 이거는 한국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심한데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한국 불교를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근대라고 하는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평등의 가치죠.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교를 예를 들어서 세계사나 이런 데 보면 교과서적으로 카스트 제도와 같은 차별에서 평등 종교로 만든 게 붓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현실의 사회에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느냐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근대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만인이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초등학생도 통용될 수 있는 상식인데 그 종교의 세계 내에서 오히려 그 평등의 정신이 구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근대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근대에 가지고 있는 아까 조성택 선생님이 말씀하신 같이 자세한 말씀은 아시는데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근대 내지는 근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 인간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히틀러의 나치가 역사적으로 구현한 것 같이 수백만 명을 갖다가 가스실에 넣어서 인간이 인간을 말살하는 홀로코스트 같은 데 드러나듯이 근대가 인간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말살하는 이 근대의 한계죠, 분명히. 그런데 그런 현실의 모습하고 근대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합리적, 이성적 이 가치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죠. 그건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특히 불교계에서 과연 근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현됐을까라고 하는, 실현되고 난 뒤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탈해야 되는데 포스트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상을 보면은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게 이제 지난한 과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조성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은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이걸 이제 강론에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논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이상의 뭐 이야기할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조성택 교수님 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는 게 하겠습니다. 이 볼테르, 디드로, 달랑베르 이러한 계몽주의자들은 18세기에 주로 중국학 전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시대에 있어서는 인도학이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불교학에 관한 문헌불교가 상당히 발전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쪽에는 기독교가 아주 졸음이 오고 맥이 빠졌던 이 시기에 불교에서 좀 생생하고 삶의 새로운 원리를 발견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 호기심 또는 새로운 삶의 원리 찾기에서 불교 관심이 바짝 높아졌어요. 이런 빅토리아 쪽의 불교, 문헌불교 또는 오리지널 불교가 일본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대로 전수되었는데 요 근대 불교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 이 20세기 초에 한 30년, 20, 30년 동안 조선 불교의 어떤 근대 불교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만해는 그런 근대 불교 자체가 조 교수님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입장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계획에 있어서 불교라는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 그러한 패러다임을 따랐던 만해가 마치 조선 불교에 있어서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과잉 대표되고 과대 대표되고 있다라는 지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성택 교수님은 다시 전통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즉 식민시대 한 30년 동안 찾고자 했던 근대는 그림자였고 모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아닌 속에서 새로운 대안 혹은 탈출구를 찾아려고 하는 노력이 용성에서 엿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전통이라는 건 순수한 행태로 무매개적인 전통은 없습니다.
대개 문화 접변과 토착성 이것이 시대에 변용되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독자적 전통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조성택 교수님은 이러한 전통적 사유체계 내에서 우리의 내재적 근대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제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이. 자, 여기서 내재적 근대라는 것은 모방이 아닌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성택 교수님이 가졌다면 이 내재적 근대가 마침 천독에서 나온 이 시천주 보국안민이란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찾아야 할 과제들은 우리의 숙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내재적 근대, 즉 외부로부터 들어온 근대가 아닌 이 근대 찾기가 가능하겠는가? 이제 어떤 영성의 사상 속에서 이 내재적 근대를 찾을 것인가? 제3세기의 근대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모방이지만 하나는 주체적 모방이 일본이었어요. 강제적 이식이 조선이었습니다. 어쨌든 모델이 있었죠. 요것 아닌 행태로서 내재적 과정 속에서 전통을 뚫고 근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시도 내지 씨앗이 용성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성택 교수님 생각 같은데요.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한 거 아닙니까?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우선 저도 어떤 순수한 전통이 있다든가 전통의 어떤 원형 뭐 이런 걸 뭐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제 전통도 늘 변하는 거죠. 안 변하고 있으면 그건 저는 뭐 전통이 아니라 유산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진기조사설이라든가 이제 사집 우리 그 성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진기조사설 같은 거를 두고 우리가 이제 근대 전통적이다, 전근대적이다 이런 평가보다는 좀 조금 더 다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근대적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보면 종교적 진실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근대적 지식, 근대를 통과한 이유, 지금 아직도 천지창조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얘기하고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사실적이고 비역사적이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나면 그런 근대적 지식을 동원해서 노아의 방주는 허구였고 뭐였고 혹은 반대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종교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근대, 탈근대 지금에 있어서 근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대적 지식으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메시지를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맥락에서 그것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탈근대적인 지금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진기조사설을 얘기했던 어떤 용승스님의 지식이 근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통 속에서 내려왔던 것을 실제로 믿었다고 해서 그분의 지식이 잘못됐고 그분의 불교 이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조금 한 면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조민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도 저는 뭐 계속 지금 고민 중이고 찾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용승 스님의 일생을 쭉 이렇게 봤어요. 그 시기, 역사적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분이 보임 그러니까 나중에 오후 보임하는 그 과정에서도 중국도 다녀오셨더라고요. 한 3, 4년인가 뭐 1, 2년 짧은 시기입니다만 뭐 여러 가지 다녀오셨고 거기서 법거량도 하셨다면 이런 기록도 대충 봤습니다. 봤고 또 여러 가지 문물 돌아간 걸 봤을 때 분명히 당신의 시대 의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것이 아까 제가 뭐 문헌적으로 실증하고 이럴 수는 제가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그 시대 정신은 기본적으로 시천주 보국 안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천주라고 하는 거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민주 평등
굳이 그것이 뭐 누구의 평등 사상을 누가 소개했다 안 소개했다 사회 계약론을 사회 진화론을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를 그래 봐왔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당시 시천주 보국 안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났던 어떤 새로운 문명 전환을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게 원불교의 박중빈이 봤던 개혁 사상이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시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의식들이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점들이 용성으로서는 깨달음과 대각과 사회 참여라고 하는 이 문제로 발전해 간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또 다른 말씀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더 붙일